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대출 이자 부담에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고려아연과 IRA 충족을 위한 원재료 발굴 등 포괄적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2,57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한편 한화 역시 수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아연과 주식 맞교환을 통해 사업 제휴를 맺습니다. OCI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베이지케미칼, 카본케미칼 등 회사의 주력 사업인 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모두 26건의 계약, 양해각서 MOU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버가 인테리어 이커머스 업체 오늘의 집과 명품 커머스 업체 반란 등 보유 중인 일부 기업 기본 매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루덴셜 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은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드디어 오늘입니다. 2022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바로 오늘 열리는데요. 큰 이변 없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기준금리 3% 시대는 이제 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권 전문가 100명 중에 70명이 오늘 잠시 후 열리는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9명은 50bp의 빅스텝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이어지면서 긴축 강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25bp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자 수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종합 채권 시장 지표인 BMSI가 전월 95.8에서 상승한 103.8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BMSI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됐다, 그리고 100이면 보합이다, 100 이하면 이제 악화를 의미하는 지표인데 최근에 금융당국의 채권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이제 주요국의 긴축 속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12월에 채권 시장 심리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금리 전망 BMSI가 역시 이제 지난달 97에서 이번 달에 116으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역시 또 시장이 호전됐다라는 걸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 BMSI 역시 지난달 86에서 이번 달에 128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환율 BMSI가 지난달에 45였거든요. 이건 거의 위축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114로 이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와 약세 요인이 좀 큰 것으로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 나왔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만간 금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 또 여기다가 과연 소수 의견을 내는 위원은 나올지 또 하느니 내년 물가와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주목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제도 개편 추진하는 정부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절기 소설이 지났고 찬바람이 부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배당이라는 게 좁은 시야로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정책이죠. 근데 배당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배당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깜깜이 배당 제도에 손질을 좀 한다고요, 남인 호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를 합쳐볼 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너희 한국 기업이 10만 원이라면 우리는 6만 원만 줄게. 그러면 4만 원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 개입,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래가 안 되는 부분, 또 공매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배당 정책입니다. 배당이란 게 뭡니까? 배당이란 건 말 그대로 그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그 기업의 정말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배당은 어떻습니까? 1년간에 딱 배당 주주를 명부 결정하고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배당 금액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이 회사가 얼마 배당 줄지 모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또 배당률도 문제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구미, 즉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50%, 영국은 50%가 넘습니다. 예컨대 100억을 벌면 50억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기타에 대한 회사 내부 유보라든가 기타 그런 연구 개발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중국조차도 28%의 배당을 주는데 우리 한국은 아마 제가 볼 때 전 세계 꼴찌가 아닌가 싶어요. 26%. 즉 100억을 벌면은 25억만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75억은 물론 나쁜 데다가 안 쓰겠죠. 이렇게 불확실한 저 배당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금융당국이 과감하게 고치겠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메리츠 금융이 보여줬습니다. 이거 저거 전부 합치십시오. 합쳐가지고 메리츠 금융 주주 밑에 화재도 넣고 증권도 넣고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에 물론 이제 제약이 있겠죠. 3년 동안 50%, 순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좋은 호응을 보입니다. 정말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의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코리안 리스크가 한 번 더 제거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의 도약이 되길 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도 확인해봤으니까요. 기업 소식들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더 끈끈해진 LG화학과 고려아연 체크해보시죠. 전구체 조인트 벤처를 설립 중인 LG화학과 고려아연, 자사주 맞교환까지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미국의 IRA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의 노력이 지금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이제 원재료 발굴 등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자사주까지 맞교환하게 됩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은 어제 이와 같이 밝히고요. 2,576억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포함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협력의 핵심은 당연히 전지 소재 분야이고요. 북미 지역의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가장 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살펴보니까 LG화학의 자사주 36만 7,529주,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0.47% 정도 되고요. 이거를 고려아연의 자사주 39만 1,547주,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1.97% 정도 되는데 이것 두 개를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분야에서 생산 라인당 이제 1만 톤 이상의 업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 메탈 수급 및 건식 재련을 통한 메탈 회수 그리고 고순도 메탈 제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라서 두 기업의 그 시너지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지금 좀 더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LG화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테네시주의 이제 클락슨빌에 미국 최대 12만 톤 규모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에 미국의 전자 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이죠. 이그니오 홀릭스를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IRA에 공동 대응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물론 IRA가 좀 더 이제 좀 여유롭게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좀 대응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관련 기업도 투자하신 분들 체크해 보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장시호 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LG화학이 양극재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발판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4조 원 투자해서 미국의 최대 규모의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그러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5년 말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산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양극재 총 생산 능력은 9만 톤에서 2027년이면 3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고려아연과의 지분 수합으로 인해서 양극재 기초 소재인 전구체에 대한 증설에도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소재 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양극재 증설이라든지 분리막 연결 실적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이제 전지 소재 매출액은 올해 5조에서 27년이면 20조 규모로 훨씬 커지게 됩니다. 대개 2030년 정도에 한 그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뭐 좀 더 빠르게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번외로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CNT 그 도전제의 생산 능력을 24년까지 6,100톤으로 늘리기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CNT 도전제 시장이 작년 5,000톤에서 30년에 한 7만 톤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나노라는 초기 리더 회사가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대략 한 2,400억 정도였는데요. 이게 시총이 4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양극재 시장에서부터 CNT 도전제까지 도전제 시장까지 섭렵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성장성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LG화학을 화학에 기초화학 소재라든지 이쪽 화학 쪽 분야의 실적이 좀 덜 나온다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악재라든지 안 좋은 점을 너무 부각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더 뛰어나 보이는 양극재라든지 CNT 도전체 시장에 훨씬 더 집중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려아연과 손을 다시 한번 맞잡은 LG화학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핫플레이스인가요? 지금 일론 머스크까지 지금 빈살만 왕세자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까지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남민호 회장님. 네, 대한민국이 핫플레이스 맞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에 많은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2위의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 우리는 100여 국이 넘는 전체 세계 250국가 중에서 100여 국이 넘는 FTA를 맺었습니다. 자유무역기구에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가들과 자유로운 무역, 즉 수출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제권으로는 세계 10위, 그리고 개인당 구매력으로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이게 유지가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금년에 약 200만 대 전기차를 생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도엔요. 지금의 10배인 2천만 대 생산이 목표랍니다. 지금 테슬라 공장 어디 있습니까? 미국, 유럽, 중국 세 군데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시아권에도 세우겠다. 그러면 당연지사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하고 경쟁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있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즉 우리보다 자연 부지가 더 넓고 인건비가 더 저렴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어제 분명히 그랬죠.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그런 국가 장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좋은 그런 그 소식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장시용 차장님,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우리나라에 설립이 될 경우 주목해 볼 만한 부품사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대통령과의 통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의 립서비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정말 된다고 한다면 국내 부품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신산업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 차체 부품을 생산을 해서 상위 자동차 업체들의 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핫스탬핑이라는 이 공법을 좀 적용을 해서 차량 경량화 관련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면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21년과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고객 비중은 현대기아차가 대략 한 40%고요. 나머지 60% 이상은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철판은 그 완성차 업체로부터 이제 지정된 업체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요. 단가가 매월 납품가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19년과 20년 영업이익률이 각각 7.7%, 8.2%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호조를 보였다가 21년에 인건비와 운반비가 좀 증가를 하면서 5.1%로 하락을 했는데 만약 정말로 내년에 한국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이 확정이 되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운반비 등의 어떤 비용 절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 중에 조금 뭐 유의 있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죠. OCI가 인적 분할을 공시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태양광 등 화학 사업을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OCI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좀 의미 있는 그 액션을 좀 취한 것 같은데요. 일단 OCI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서 존속법인인 지주사 OCI 홀딩스 그리고 신설법인이 화학회사 OCI로 분리가 되는데요. 기존 회사 주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항상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 회사 주주가 이제 OCI 홀딩스랑 OCI의 이 지분율에 따라서 동일하게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분을 받습니다. 분할 비율을 보니까 OCI 홀딩스가 69%, OCI가 한 31% 정도 되고요. 이 결정을 일단 오늘 9시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그 이후엔 풀릴 것이고요. 어쨌든 존속법인인 OCI 홀딩스는 향후에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신설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에 지주사로 이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OCI 관련 사실 이게 태양광 관련 기업이 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아하니 주력 분야가 다 분할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인적 분할에 대한 주가 하락 현상도 어느 정도 있었던 터라 우려감은 상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시호 차장님. 그냥 OCI 이 자체에 투자를 고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OCI라는 회사 자체에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근본 인적 분할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적 분할이 지금 이미 의결이 된 거고요. 결정 자체는 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에 결정이 되고 또 거래 정지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거래가 재개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지금 OCI를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분할이 되고 나서 홀딩스와 OCI로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홀딩스 매도하고 OCI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OC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OCI의 주력은 폴리실리콘이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공장을 미국의 자회사 미션 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텍사스주에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210메가와트인데 이게 1기가와트로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 주거용 모듈 외에 상업 및 산업용 모듈로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모듈 생산 지원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과 전방위적인 어떤 지원금까지 좀 받게 되는 상황이라 회사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발전 사업 경우에는 12년에 태양광 이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인 알리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좀 건설을 했고요.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자회사 OCI 솔라파워를 통해서 5개 태양광 발전과 1개의 ESS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근본 IRA 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 내 모듈 생산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이런 걸 좀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서 성장성이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OCI 실적의 좀 주력
인데요.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가격이 급등했는데 4분기에도 현재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고 한다면 4분기에도 여전히 폴리실리콘 가격 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가격이 좀 급등함에 따라서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우호적인 어떤 환율 효과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OCI는 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긍정적인 좀 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주가 추이 전망해 주셨고요. 자,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종금리가 3%까지 저무는 시장, 고금리로 돈줄 마르는 시장 확인해 보시죠.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인호 소장님, 아무래도 이렇게 시중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지난 2년을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말 그대로 저금리 시대가 이제 2년 동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혹은 2년 동안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는 저금리의 반대죠. 고금리 시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에서 오늘 10시가 넘으면 이제 3.25 혹은 3.50이 되겠죠. 지금 3.25가 좀 더 유력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분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은 고금리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금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비율을 말씀드린데요. 밑에 분자가 뭐냐면은 그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말하고 위에 분자가 뭐냐면 바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즉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110억이다. 그럼 1.1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높다서 크게 걱정할 거 있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죠. 자,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1위 넘는 기업군입니다. 한화, CJ, DL-ENC, GS건설. 이들 기업들은 이미 현금성 자산이 1위 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꼭 1위 안 돼도 좋습니다. 한 0.5, 즉 50% 이상이 시가총액 100억 중에서 50억 이상이 현금성 자산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MM, 한국조선해양, LS, ST바이오센서, 현대차, GS.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삼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호명해드린 이들 기업군들은 일단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도 기업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재무구조의 압박을 받지 않을 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현금 부자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한화,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한화의 이 하나그룹의 기업 가치 변화 자체에 조금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화라고 하면 그냥 화학회사 그리고 이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폭죽 터트리는 폭죽 만드는 회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의 하나의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좀 진두지휘하면서 하나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좌지우지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과 방위 산업에서도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화의 어떤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도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주 한화의 올해 사상 최대 이익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그룹의 가치 변화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개 20배 이상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정적인 현금 보유 자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지만은 내년에도 한화 같은 경우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발굴하게 된 신규 사업 그리고 기존 사업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내년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화의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에도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동안 화학 분야만 돋보였던 한화가 김동관 부회장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진두지휘한 어떤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신규 사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화의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